사연의 주인공인 영우 씨는 충남 보령에 있는 외갓집에 자주 갔다고 합니다. 이곳은 어르신들의 비율이 높은 평범한 시골 동네였는데요. 영우 씨가 10살이던 2011년, 동네에 작은 변화가 생깁니다. 원래 동네 한가운데에 시골집 문간방을 개조해서 만든 슈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동안 내내 닫고 있다가 다시 문을 연 거예요. 다행이네. 처음에 영우 씨와 사촌들은 와, 슈퍼다 하고 신나서 얼른 달려갔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 과자보다는 담배가 더 많고 장난감은 없는데 농기구는 많은 네, 도시랑은 애들은 아주 별로 안 다른 좋아하겠네. 슈퍼더라고요. 근데 그중에서도 가장 달랐던 건 아주 우중충한 분위기였어요. 형광등을 언제 갈았는지 불을 켜놨는데도 어둑어둑 서늘하고 계세요? 부르는데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나봐, 가자. 영우 씨와 사촌들이 나가려는 순간 아, 깜짝이야. 왜? 무뚝뚝한 인상의 할머니 한 분이 문간에 걸터 앉아 계시더라고요. 영우 씨를 아주 뚫어지게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영우 씨가 배꼽 인사를 해도 그 할머니는 계속 무표정하게 보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사촌 오빠가 이 상어바 얼마예요? 물어보니까 이거 얼마예요? 그냥 문을 탁 닫아버리더라고요. 불친절하시네. 네. 사촌들은 어리둥절해서 저 할머니 이상해 하고 한마디씩 했죠. 근데 이 슈퍼집 할머니 알고 보니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그날 밤 외할머니가 이모들에게 소곤소곤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슈퍼집 할머니 원래는 도시에서 아들 부부랑 같이 살았대요. 거기서 하나뿐인 손녀를 맡아서 기르다시피 하셨는데 뭐 손녀가 밥을 먹을 때마다 반찬을 하나하나 숟가락에 올려주시고 할머니들 저 정말 애지중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잠깐 한문판 사이에 그 소녀딸이 글쎄 차에 치였잖아. 그 뒤로는 그냥 정신줄을 놓고 사는 거요. 슈퍼집 할머니는 상처가 크셨는지 고향에 돌아오시고도 늘 손녀를 그리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네. 그래서였을까요? 슈퍼집 할머니는 손녀와 또래인 영우 씨를 엄청 예뻐해 주셨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촌들이랑 얼음땡 놀이를 하던 영우 씨가 슈퍼 근처로 달려갔는데 애기야, 애기야. 저요? 가까이 가니까 슈퍼집 할머니가 등 뒤에 감추고 있던 손을 쑥 내미는데 그 손엔 24가지 크레파스가 들어져 있었어요. 한참 전에 산 건지 케이스에 붙은 스티커는 좀 낡았는데 정작 크레파스는 한 번도 안 쓴 새 거더라고요. 애기가 눈이 동글동글하니 예뻐서 주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듣고 신난 영우 씨가 크레파스를 덥석 받아 외갓집으로 돌아오니까 할머니! 영우야, 그건 어디서 났어? 슈퍼집 할머니가 주셨어요. 그래. 에휴. 그 할매가 우리 영우가 아주 이뻤는갑다. 그 후로 슈퍼집 할머니는 영우 씨를 볼 때마다 뽑기 10번 해야 한 번 나오는 어휴. 보석 반지며 어머. 리본이 달린 머리끈이며 손주 생각났나 봐. 여자애들이 좋아할 만한 소소한 선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좋으시네. 하지만 영우 씨가 가장 좋았던 건요. 그 슈퍼집 할머니가 영우 씨만 보면 활짝 웃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영우 씨와 사촌들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날 딱 슈퍼 문이 닫은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어? 그냥 가자.
결국엔 언덕 너머 옆 동네 마트까지 다녀오기로 했는데 아쉽네. 나 너무 힘들어. 못 걷겠어. 사촌 중 제일 어렸던 영우 씨 걸음이 자꾸 느려지는 거예요. 아 힘들지. 네, 영우 씨가 칭얼거리자 제일 큰 오빠가 잠깐 고민하더니 그럼 너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가 빨리 가서 사올게. 그러곤 영우 씨만 남겨놓고 음. 다들 휙 가버리셨어요. 빨리 와. 무섭겠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막상 혼자가 되니까 좀 무서운 거예요. 나무 뒤에 뭔가가 숨어 있을 것 같고 괜히 누군가가 부르는 것 같고 애써 담담한 척 물창 한마디 꼬불꼬불 헤엄치다. 뭔가 풀을 밟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잘못 들었나? 언니 오빠들 따라갈 걸 하면서 뒤를 돌아봤는데 풀숲에 시커먼 형체가 숨어서 영우 씨를 훔쳐보고 있는 거예요. 뭐야? 깜짝 놀란 영우 씨는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돌부리에 걸려 팍 넘어졌는데 갑자기 단단한 손이 영우 씨를 잡고 쑥 일으켜주는 거예요. 아유, 애기 혼자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바로 슈퍼집 할머니였어요. 아니, 언니 오빠들이 너 혼자 두고 간겨? 그러고 나서 영우 씨를 이리저리 살펴봐 주는데 팔다리 여기저기 나뭇가지에 쓸려서 생긴 생채기가 있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서 어쩌나. 안 되겠다. 애기 분홍색 좋아해? 아니, 갑자기 분홍색을 하면서도 네. 그랬더니 할머니가 옷 위에 이걸 더 입으라면서 뭔가를 꺼내셨는데 엄청 예쁘고 귀여운 분홍색 코트인 거예요. 이게 뭐야? 하면서 그 코트에 팔부터 쑥 끼워봤는데 세상에 몸에 착 달라붙는 것처럼 꼭 맞는 거 아니에요? 자기 거야 완전. 코트를 입은 영우 씨를 흐뭇하게 보던 슈퍼집 할머니가 다정하게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옷도 입었으니까 할머니하고 같이 가자. 그 말에 영우 씨가 네!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언덕을 같이 내려왔을 때였어요. 영우 씨가 자연스럽게 외갓집으로 가는 오른쪽 길을 꺾으려고 하는데 애기야, 이쪽으로 가야지. 슈퍼집 할머니는 왼쪽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저기 집안 가. 할머니는 이쪽인데? 일로 와. 이쪽으로 가야지. 슈퍼집 할머니는 영우 씨의 손을 더 꽉 잡고는 영우 씨를 말없이 잡아당기는 거예요. 너무 막무가내로. 뭐지? 어디로 가려는 거지? 할머니, 저 이제부터 혼자 갈 수 있어요. 잡혀있던 손을 빼내려고 하자 그 순간 그 친절하고 다정했던 슈퍼집 할머니 눈이 광기로 희번덕거리면서 동공이 초점 없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지루하네. 싫어요. 안 갈 거예요. 이쪽으로 가야 돼. 안 갈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가기로 했잖아. 안 갈 거예요. 이리 와. 소리를 지르면서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슈퍼집 할머니의 손힘이 너무 세서 영우 씨의 손이 으스러질 것 같았어요. 공포에 휩싸인 영우 씨는 큰 소리로 울부짖어 봤지만 슈퍼집 할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앞만 노려보면서
영우 씨를 무지막지하게 끌고 갈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억센 손이 영우 씨를 휙 낚아챘어요. 외할머니였어요. 아유, 할머니 다행이네. 영우야, 괜찮냐? 아이고 내 새끼. 영우 씨를 등 뒤에 감춘 외할머니가 삿대질을 하는데 슈퍼집 할머니 표정이 사납게 일그러지더니 오히려 막 달려들면서 아이고 미쳤어. 내놔라. 아이고 얘는 내가 데리고 가야 돼. 내가 데리고 가야 돼. 아이고 미쳐도 단단히 미쳤어. 너무 놀란 외할머니가 슈퍼집 할머니를 미쳐서 넘어뜨리고 겨우 영우 씨를 데리고 도망쳤어요. 진짜. 그렇게 겨우 외갓집으로 돌아온 영우 씨. 근데 이번엔 영우 씨에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야? 영우 씨가 지금 그 분홍색 코트를 입고 있잖아요. 입고 있지. 외할머니가 찜찜하니까 그거 벗으라고 이리 주라고 하면서 영우 씨를 벗기려고 하는데 찜찜하니까 이거 벗고 자자. 응? 싫어. 내 몸에 손대지 마. 아유 벗고 자야지. 하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그 손길을 팍 아유, 얘가 뿌리쳤다는 거예요. 얘가 엄마 무슨 일이야? 얘가 오늘 많이 놀랬는가 보다. 그냥 재워야 되겠다. 근데 정말 이상한 건요. 사실 영우 씨에게는 이 기억이 없대요. 그래요? 네, 다만 나중에 부모님이 영우 씨에게 전해준 이야기는 이랬는데요. 그날 밤 새벽 5시쯤이 됐을까? 얘가 왜 이래? 영우야, 아가, 영우야. 잘 자는 듯했던 영우 씨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더니 캑캑대면서 심장 쪽을 움켜쥐고는 끙끙 앓기 시작했어요. 뭐 이래? 갑작스러운 수동에 부모님까지 일어나 영우 씨를 깨웠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유, 얘가 정신 좀 차려봐. 아유, 안 되겠다. 얘 옷 좀 벗기자. 결국 외할머니가 억지로 분홍색 코트를 막 뜯어내다시피 벗겼어요. 그랬더니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몸부림치던 영우 씨가 그냥 축 늘어지더니 편한 얼굴로 다시 고롱고롱 잠이 드는 거예요. 이 옷에 뭔가가 있나 싶어진 외할머니가 그 분홍색 코트를 여기저기 뒤져보는데 이게 뭐야? 세상에 영우 씨가 꽉 움켜쥐었던 왼쪽 가슴 포켓에서 네모나게 접힌 종이가 툭 떨어지는 거예요. 바로 부적이었어요. 역시. 노발대발한 외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슈퍼로 달려갔죠. 따지러 가. 근데 의외로 그 새벽에 슈퍼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다만 거기 있는 사람은 슈퍼집 할머니가 아니라 도시에 산다던 며느리였죠. 이 미친 할망구 빨리 나오라 그래. 영우 씨의 외할머니가 화를 내는데 며느리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인 거예요. 뭐야 또? 그 며느리가 엉엉 울면서 하는 말이 저희 어머님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뭐야? 저기. 뭐? 아니 이 할망구가 왜 죽어? 왜 죽냐고? 모르겠어요. 유서인지 뭔지 이상한 편지만 남기시고. 뭐야? 무슨 편지? 극단 적한테. 며느리 손에 들린 종이를 본 외할머니가 그거를 확 뺏어서 읽었어요. 그리곤 아이고. 그 자리에서 스르륵 주저앉고 말았는데요. 아이고.
슈퍼집 할머니가 남긴 유서에는, 아니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예쁜 손녀 은미야. 할매가 곧 네 친구 한 명 데려갈 테니 영원히 셋이 행복하게 지내자. 사랑한다, 우리 손녀. 인천에 사는 48살 조유정님께서 보내주신 공모작입니다. 이 이야기는 유정 씨의 사촌 동생이 겪은 일인데요. 사촌 동생분께서는 익명을 요청하셔서 편의상 경희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때는 1983년 경희 씨네 가족은 경상도의 한 작은 농촌 마을에 살았어요. 그런 작은 시골 마을에 어린아이라고는 딱 3명뿐이었어요. 7살짜리 정숙이, 5살짜리 영선이, 그리고 6살이었던 경희까지. 셋 다 여자인데다가 또래다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사이도 엄청 좋고 또 친하고, 정숙이네 집 옆에 영선이네, 영선이네 집 옆에 경희 씨네 집이 있어서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밥 숟가락을 놓기가 무섭게 옆집으로 달려가서 경희야 놀자 이렇게 경희를 불러댔대요. 경희 언니 놀자. 이 세 친구가 가장 즐겼던 게 바로 고무줄놀이입니다. 딱 좋다. 고무줄놀이 해보셨어요? 해봤죠. 여자분들 많이. 두 명이 잡아주고 한 명이 두 친구들은 양 끝으로 잡고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시 나나. 마을 사람들이 논일을 끝내고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항상 이 마을에 어린아이들의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대요. 까르르 까르르 웃으면서 몰려다니는 이 세 친구들을 보면서 마을 어르신들은 참 예뻐하고 사랑스러워하셨대요. 그러던 그해 여름, 장마철이 되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장마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니까 매일같이 만나던 새 친구들은 온종일 집에만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장마가 시작된 지 딱 9일째 되는 날, 거짓말처럼 비가 맑게 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나서 엄마 이제 비 안 와. 오늘은 나가서 놀아도 되지? 그래, 비 와서 물 많이 찼으니까 위험한 데 가면 안 돼. 이렇게 엄마의 허락을 받고 신이 난 경희는 아침밥을 다 먹자마자 옆집으로 달려가서 오랜만에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비도 겠겠다 이 세 친구는 신이 나서 개구리도 구경할 겸 논두렁으로 나갔대요. 논두렁 사이를 깡총깡총 뛰어다니면서 한창 놀고 있는데, 왜 농촌에는 농수로라고 해서 논에 물을 흘려보낼 수 있게 쭉 길을 파놓은 길이 있잖아요. 위험한데? 그 길이 모이는 위쪽에 물을 막아놓을 수 있는 수문이 있었어요. 근데 일주일 넘게 장마가 계속되니까 물이 거의 넘칠 때까지 찬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비가 더 오면 수문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이 미리 물을 좀 빼놔야 되겠다 싶어서 얘들아 위험하다 얼른 비켜라 물 내려간다 하고 외치셨어요. 그 말에 새 친구들은 급하게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논두렁으로 올라갔대요.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만 정수기에 운동화 한 짝이 농수로에 빠진 거예요. 신발이 벗겨졌구나. 신발. 어떡해. 언니 왜 그래? 신발 저기 빠졌어. 그때 또 정수기가 울먹거리면서 나도 신발 잃어버리면 엄마한테 온다는데 어떡해. 어릴 때는 그게 큰 거야. 이렇게 눈치를 보다가 결국 정수기는 아저씨들이 수문을 보느라 정신이 팔린 틈을 타서 농수로로 뛰어내려갔어요. 언니, 정숙 언니 어디 가? 그 순간 이 농수로로 달려내려가는 정수기를 보지 못하고 어른들이 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어떡해. 근데 장마가 일주일 넘게 계속되다 보니까 그 안에 있던 물의 양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 수문 안에 가둬져 있던 물은 맹렬한 기세로 농수로에 뛰어들었던 정수기를 덮쳤고 어떡해.
정수기는 결국 물길에 휩쓸려서 금세 모습을 감추고 말았어요. 그날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소식을 들은 정수기네 엄마는 신발도 제대로 챙겨 신지 못하고 정신없이 달려왔어요. 정수기네 엄마는 목 놓아 울고 계시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진정시키는 동안에 아저씨들은 물길을 따라서 온 동네를 뒤지면서 정수기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정수가! 정수가! 대답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몇 시간을 찾아 헤맨 끝에 정수기를 찾은 곳은 어디? 이 물길 따라 끝에 있는 옆 동네에 있는 저수지였어요. 아이고. 멀리 갔네. 그 물길이 끝나는 곳에서 정수기는 익사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차가운 주검이 된 딸을 끌어안으면서 정수기네 엄마는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어요. 아직 초등학교도 못 간 어린 아이가 그렇게 됐으니 마을 사람들 심정이 또 어땠겠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물에 이렇게 휩쓸려 가던 마지막 정수기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라서 경희는 늦은 밤까지 잠을 못 이루다가 엄마 품에 안겨서 지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자 하늘에서는 다시 비가 한 방울 두 방울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영선아! 영선아! 영선이네 집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무거운 마음에 잠을 설치던 영선이네 엄마가 영선이 잘 있나 살펴보러 갔는데 분명히 방으로 자러 들어갔던 영선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디 갔어? 마을 사람들은 이번엔 영선이를 찾아서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집안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던 영선이가 발견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야? 바로 정수기가 발견됐던 그 저수지. 동네. 그 위치 그대로. 뭔가 홀렸나 보네. 영선이가 익사한 채로 발견된 거예요. 아, 그 밤에? 잘 자고 있던 5살짜리 애가 한밤중에 그 마을도 아니고 갑자기 옆 동네까지 떨어진 저수지에 갔다는 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전날 이 정수기의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아무래도 정수기가 영선이를 데려간 것 같아. 수군거리지. 정수기가 영선이를 데려간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경희 엄마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경이만 나와. 어떡해. 이렇게 공포에 사로잡힌 경희 엄마는 다음 날 결국 용하다는 무당집에 경희를 데리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 무당집 문턱을 넘기도 전에 무당이 딱 이렇게 말했대요. 죽어. 네 딸. 비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아니 내 딸이 죽는다는데 제정신일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막 사정을 했어요. 아이고 보살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제발요. 울고 불고 매달렸더니 무당이 경희한테 한 가지 당부를 했대요. 대답하지 마. 절대로. 대답하지 마. 네 친구들이 와서 널 불러도 절대로. 절대 대답하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하셨대요. 그리고는 한쪽으로 엄마를 데려가셔서 조용히 뭔가를 말해주셨대요. 그리고 경희 엄마가 경희를 데리고 무당집을 나와서 꼭 손을 잡고 집으로 가는데 갑자기 비가 한 방 왜 장만 되고.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아까 무당이 그랬잖아요. 비 한 번만 더 오면 죽는다고. 사색이 돼서 엄마가 경희를 끌고 정신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빗방울은 밤이 깊어질수록 아예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에 이제 경희 방에 엄마랑 딸이 나란히 누워서 경희야 불러도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알았지? 절대로 대답하면 안 돼. 알았죠, 엄마. 이게 엄마가 등을 토닥토닥 해주니까
이 토닥이는 따스한 엄마의 손길에 잠이 들려던 그때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개나리 노란 꽃그늘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지 나나. 이 방문 밖에서 나직하게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경희 씨는 잠이 살피 들려다 깼대요. 어? 무슨 소리지? 어리둥절해하고 있는데 경희야 놀자. 경희 언니 빨리 나와. 바로 이 친구들의 목소리였어요. 근데 기억하시죠? 대답하면 안 돼요. 맞아. 무당이 얘기했잖아요. 절대로 대답하지 말라고. 근데 이 경희는 겨우 6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였어요. 대답하면 안 되는데 자기도 모르게 민수가 언니야? 용산에서 왔네. 자기도 모르게 대답을 한 거예요. 친근한 목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이 대답을 한 그 순간 갑자기 경희의 몸이 방문 쪽으로 미친 듯이 끌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몸이 막 이렇게 뭔가 밖에서 기어온 경희를 끌고 내게야 말겠다는 것처럼 엄청난 힘으로 경희를 당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살려고 발버둥 치고 방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짚으면서 기어가려고 해도 자꾸만 몸이 방문 쪽으로 끌려갔대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었어. 엄마! 아무리 불러도 내 엄마가 피동도 안 하는 거예요. 마치 경이랑 엄마랑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 순간 갑자기 경이는 가슴이 움켜쥐기 시작했어요. 가슴 속에 불덩이가 들어가는 것처럼 아주 뜨겁게 달아오르기 시작했대요. 그런 동안에도 경이의 귓가에는 계속 친구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랑 경이야 빨리 나와. 경이 언니 놀자. 소리가 들리고 있었대요. 이 가슴팍을 쥐고 꺽꺽대면서 방문 쪽으로 질질 끌려가다가 경이가 등 뒤에 방문이 닿는 순간 기절하고 말았어요. 기절을? 예. 시간이 한참 흐르고 한참이 지난 후에 일어나 보니까 엄마가 경이 몸을 사정없이 주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딱 경이가 뜨니까 엄마가 경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우리 애기 괜찮은 거지? 정말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이러면서 막 우셨대요. 근데 경이는 엄마가 갑자기 우니까 그 눈물에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대요. 그랬더니 엄마가 부살님, 아유 감사합니다. 천지신명 정말 감사합니다. 엄마, 근데 아까 정수기 언니랑 영선이가 와서 놀라고 했는데 근데 내가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너무 뜨거워서 못 나갔어. 그 말을 들은 엄마가 깜짝 놀라서 기어이 찾아왔구나. 걔네한테 끌려갔으면 어쩔 뻔했어. 세상에 이게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이러면서 경이가 입고 있던 런닝을 막 벗기더니 뭔가를 찾기 시작했어요. 뭐야? 근데 아까 경이가 이 가슴 쪽에서 타오르는 듯한 뜨거운 고통을 느꼈다 그랬잖아요. 바로 그 위치에 덧댄 작은 천이 하나 보였어요. 그 천을 뜯으니까 이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부적이다. 부적. 알고 보니까 그 부적이 낮에 갔던 그 무당집에서 엄마한테 준 거였어요. 이 속옷에 작은 주머니를 만들어서 부적을 넣은 다음에 경희한테 꼭 입히라고 신신당부를 하셨대요. 그리고 또 기억나시죠? 한쪽 구석으로 무당이 엄마를 불러서 이야기하셨다는 또 다른 비방이 있었어요. 엄마가 이 부적을 보시고 그 순간 벌떡 일어나서 방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어머나 세상에. 무슨 일이지? 인형이 사라졌네. 인형은? 사실 이 무당이 알려준 비방이 지프로 인형을 만들어서 딸의 속옷을 입혀둔 다음에 그걸 방 문고리에 걸어두라고 한 거였어요. 근데 감쪽같이 사라진 거예요. 그 인형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20년 전 성민 씨 나이 12살 때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성민 씨 시점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2003년 7월 초등학교 5학년 여름방학이었습니다. 방학은 언제든 좋지만 이번 방학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골 큰 이모 집에서 지내기로 했거든요. 저희 부모님은 당시 맞벌이 부부였는데 바쁜 부모님 대신 이모가 절 돌봐주기로 한 거죠. 이모네 집은 버스가 2시간에 한 대 오는 그런 시골집이었습니다. 하얀색 새 운동화를 신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모가 사는 마을집에 도착했습니다. 자,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이모와 이모부가 버선발로 반겨주셨어요. 상민아, 이모집 찾는 거 안 힘들었어? 이모한테 전화하지 그랬어. 하나도 안 어렸어 이모. 제가 제일 보고 싶었던 건 1살 많은 사촌 정우영이었습니다. 맞아요. 항상 그렇게 친해. 예. 맞아요. 그 짱이에요, 친척 중에. 저희는 2년 만에 만나는 건데 형이 아파서 명절 때도 이렇게 보질 못했거든요. 아프구나. 오, 방학이라고 신발도 샀어? 신고식 한번 해줘야지. 현감을 신고식 해줘야겠는데? 이제 몸이 좀 나아졌는지 예전에 장난꾸러기 형 같았습니다. 아이 얘들아 그만. 어? 성민이 방금 왔잖아. 에이 성민 신발 다 더러워졌네. 이모가 털어줄게. 별안간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낯선 할머니였는데요. 할머니는 마당 한켠에 서서 절 빤히 바라보고 계셨어요. 성민아, 정우영 할머니야. 처음 뵙지? 할머니는 이모부의 어머니, 그러니까 이모의 시어머니였어요. 그렇지, 그렇지. 인사드려야지. 안녕하세요. 할머니는 본체만 채 다시 별채로 들어가셨습니다. 똑똑하시네.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그래. 이모랑 하나만 약속할까? 이모 없을 때는 할머니랑 이야기하면 안 돼? 약속을 지키는 건 뭐 그냥 어렵지 네,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을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어르신들 그렇지 뭐. 저는 이모 집에서 12살 인생 최고의 촌캉스를 보냈습니다. 이모가 차려준 밥을 배불리 먹고요. 좋죠. 온종일 형과 구슬치기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신나게 놀았죠. 이모부는 좀 특별하게 놀아주셨는데요. 바로 보물찾기였습니다. 이모부가 나무 상자를 숨겨두면은 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신나게 뒷산을 오르는데 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는 거예요. 역시 이모부가 숨겨둔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이모부 너무 좋으시다. 좋은 분이네. 이모부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 해야지. 이야, 이 보물은 뭘까? 우쭐하면서 상자를 열어봤는데 작은 손톱, 부적이 덕지덕지 붙은 인형. 열면 안 되는 상자를 연 것 같았어요. 깜짝 놀라서 얼른 상자를 닫으려는 순간 안녕하세요, 할머니. 별채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좀 이상하다. 아, 할머니가 뭐 언제까지? 낯익은 얼굴에 안도하기도 잠시 할머니가 왜 이 외진 산 속에 계시는 거지? 오싹해지더라고요. 그때 넌 죽을 거야. 네? 넌 죽을 거야. 넌 죽어야 돼. 할머니가 절 보며 죽어야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프셔서. 순간 이모랑 한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랑 단둘이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아래로 막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우니까. 집에서 다시 만난 할머니는 평소와 똑같았어요. 더 무서워.
제겐 관심도 없고 별채에서 나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저도 산에서의 일은 금방 잊고 다시 신나는 나날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애들은 금방 까먹어요. 며칠 후 늦은 밤이었습니다. 이모부가 갑자기 드라이브를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형이 아파서 밖에 자주 못 나가니까 아무래도 답답해할 형을 위해서 밤바람을 쐬려주려고 하시는 건가 했죠. 그런데 좀 이상한 드라이브였어요. 이모부,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차 안은 대화 한마디 없이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한참을 달리던 차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차가 왜 이래? 성민아, 내려서 차 좀 밀어볼래? 바퀴에 뭔가 걸린 것 같은데? 제가 내려서 한번 볼게요. 차가 멈춰선 곳은 칠흑같이 어두운 산길이었는데요. 주변을 둘러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감탄부터 나왔습니다. 사방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마치 별을 뿌려놓은 것처럼. 너무 예쁘죠. 오염한 데 가면. 시골이니까 맞아. 이 예쁜 것들은 뭘까? 빤히 들여다보는데 이게 뭐야? 제가 본 반짝이는 건요. 칼이었습니다. 예, 칼? 뭐야 이거? 하필이면 차가 이렇게 오싹한 곳에 멈춰선 거죠. 그때부터 머릿속에는 온통 이곳을 빠져나가야겠다는 생각뿐이 없었습니다. 얼른 차를 밀어보려는데 뭐야 이거? 그리고 차는 점점 속도를 높여 멀어져 갔습니다. 이 무서운 산 속에 저만 남겨진 겁니다. 믿었던 이모부가. 이곳을 벗어날 방법은 하나뿐. 캄캄한 산길을 혼자 걸어 내려가는 것이었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은 식은 땀으로 흠뻑 젖어갔죠. 이젠 정신마저 혼미해질 무렵에 기적처럼 갑자기 눈앞이 환해졌어요. 이모가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성민아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다행이다. 장난친 건가? 예. 아니 무사해서 다행이지. 무슨 일이라도 생겼으면 어떡할 뻔했어? 성민이 담력 좀 키워주려고 그랬지. 재밌었지?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집에 가서 얘기해. 이모, 저 집에 가고 싶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많이 놀랬지. 근데 집에 가면 정우 형이랑도 못 놀고 이모도 못 보는데 괜찮아? 이모 섭섭한데. 오늘 밤 이모부의 장난은 너무 무서웠지만 사실 저도 형 이모랑 헤어지긴 싫었거든요. 잘해주니까. 이모 덕에 마음도 많이 누그러졌고 그래서 결국 저는 이모부의 사과를 받고 다시 차에 탔습니다. 천천히 차가 출발하는데 힐끗힐끗 룸밀러에 뭔가 보이더라고요. 또 뭐야? 뭐지? 확인하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할머니가 차 뒤에서 절 빤히 지켜보고 서 계셨거든요. 가면 또 언제 났어? 이날 밤부터였습니다. 잔병도 잘 안 치르던 제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진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다행히 이모가 늘 제 곁에 있어 주셨는데 제가 아플 때도 악몽에 시달릴 때도 옆에서 절 지켜봐 주셨습니다.
근데 어느 밤이었습니다. 자다 깼는데 이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어디 가셨지? 이모를 찾아 집안을 이렇게 둘러봤는데 어디선가 인기척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를 쫓아가 봤더니 별채. 늘 닫혀있던 별채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살며시 문틈 사이로 들여다봤는데요. 제가 매일 신고 다녔던 하얀색 운동화,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노란색 티셔츠까지. 할머니 오시기 전에 얼른 가지고 나와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별채 안으로 들어서는데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두 눈과 마주쳤어요. 까만 개. 새까만 개 머리가 댕강 잘린 채 상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예요. 잘린 채? 끔찍한 광경에 얼른 방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에 할머니가 절 보며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중얼대고 계셨어요. 가장 끔찍했던 거는 개 머리를 잘라서 주술적 행위를 하면서 항상 저한테 그런 것들을 보게 했었었죠. 이런 말로 어떤 주술적인 행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경기를 일으키거나 굉장히 몸이 아프고 막 일부러 더 쇠약하게 만드는 건가? 개머리는 뭐야? 개머리는 진짜 와. 끔찍한 나날이 흐르던 어느 날 밤, 별채에서 통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장례는 이모 집 마당에서 치러졌는데요. 사돈 어른의 부고에 저희 부모님도 급하게 이모 댁으로 오셨습니다. 할머니께는 좀 죄송했지만 엄마, 아빠가 제 곁에 있으니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놓였어요. 이모부는 장례 내내 넋이 나가 계셨는데요. 언제부턴가 마당 한켠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걱정되는 마음에 조심스레 이모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당엔 이모부와 저 둘뿐이었죠. 이모부. 네가 죽었어야지. 네가 죽었어야지. 순간 돌아가신 할머니가 제게 했던 말이 막 떠올랐어요. 넌 죽어야 돼. 넌 죽을 거야. 너가 죽었어야지. 이모부가 뭔가를 꽉 쥔 채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모부의 손에는요, 낯이 쥐어져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엽기적이야? 어느새 이모부는 바로 제 앞에 서 있었고요. 절 빤히 보면서 말했죠. 네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너가 죽었어야지. 네가 죽으면 돼! 머리 위로 낯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눈이 계속 뱅글뱅글 도는 상태에서 딱 멈추면서 저랑 눈이 마주치는데 그 이모부님의 얼굴이 기억이 선명히 나거든요. 그 산에 올라갔던 애 머리가 같이 겹쳐서 보였었거든요. 얼굴에 딱 그처럼 보였었거든요. 다행히 전 큰 사고 없이 이모부를 피할 수 있었는데요. 이모부가 제게 낯을 내려치려는 순간에
이모가 절 데리고 도망을 쳤거든요. 이모가 그래도 도와줘. 이모는 놀란 부모님에게 그동안 일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별채의 할머니는 신기가 있으셨다는 건데요. 상대방을 보면 떠오르는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툭툭 내뱉는 방언이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분들 그래요. 그런데 이 방언이란 것이 자기도 모르게 쏟아내는 말이라서요. 참을 수가 없다고 해요. 이모는 아무래도 할머니의 이런 기운이 이모부에게 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몹쓸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죠. 엄마 아빠는 당장 절 집에 데려가겠다며 짐을 챙기셨어요. 당연하지. 성민이 너무 마음고생 심했겠다. 조심히 올라가고. 이모, 그동안 감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너무 고생했어. 저도 이모에게 안긴 채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이모는 저를 한 번 더 꼭 끌어안으시더라고요. 너 가면 안 되는데. 네가 죽어야 내 아들이 사는데. 제가 죽어야 정우 형이 산다는 끔찍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그분의 어떤 습관 중에 하나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어떤 방언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자기 며느리하고 자식한테 간 게 아닌가. 큰이모님도 약간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시면서 그냥 너희들이 갔었으면은 됐을 텐데 그게 아깝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할머니도 이모부도 그리고 늘 제 곁에 있었던 이모까지 제가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이모 집에서의 여름방학. 제 방학의 끝은 형을 위한 재물이 되는 것이었을까요?